안녕하십니까. 4장 세 번째 섹션부터 이야기합니다. 4장의 첫 번째 섹션은 주기율표,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 결과로부터 수소 핵 주위에 있는 그 전자 한 개가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륜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 실험 최초의 상태에서 해석을 할 때는 그것이 전자 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전자 껍질로 수정이 되었죠. 여러분들은 세 번째 섹션에서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데 이미 막스 플랑크에 의해서 양자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자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한 개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또는 다른 말로 광전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금속 표면에다가 자외선이나 X선과 같은 에너지, 큰 에너지의 빛을 조사를 했더니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표면에 어떤 에너지를 조사를 했더니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떨어졌어요. 떨어진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요, 센서에 충돌하는 그 전자를 가지고서 얼마인가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입사됐던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 값이 뭐에 해당될까요? 금속 표면에서 떨어지는데 필요한 전자의 문턱 에너지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물리에서는 저 문턱 에너지를요, 일함수 워크 펑션이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하거나 상관없이 문턱 에너지 또는 일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테고, 이때 금속마다 문턱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금속 표면에서 존재하는 원자과 전자는 핵과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그 전자를 떼는 데 필요한 일함수 또는 문턱 에너지가 크겠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크기가 핵의 양성자수 그리고 전자 껍질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얼마나 평균적으로 거리가 먼가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마다 이 문턱 에너지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문턱 에너지가 금속마다 금속이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이다라고 하면 항상 어떻더라고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 전자가 떨어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더, 전자가 떨어질 때는 이 어떤 에너지가 문턱 에너지보다 크기만 하면은 전자가 2개가 떨어지고 10개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전자는 1개가 떨어지는데 나머지 에너지는 모두 뭘로 사용되더라고요? 그 떨어진 자의 운동 에너지로 사용된 것으로 봐서 혹시 이렇게 빛이 입자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때 전자가 떨어지는 것은 빛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라 뭐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약할 때보다는 셀 때 그것에 비례해서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서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저 광전 효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의 해를 구한 파동 함수, 우리가 그걸 궤도 함수라고도 하고 오비탈이라고도 하죠. 그것하고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은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위치의 불확실성, 그리고 델타 MV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의 불확실성이에요. 위치의 불확실성은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핵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가 어떤 오리엔테이션, 방향, 어떤 배향 쪽에 있느냐. 그리고 운동량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자의 평균적인 거리가 어떻게 되냐. 평균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자는 에너지가 더 크죠. 그것을 우리는 운동량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의 결론은 이 위치의 불확실성과 운동량의 불확실성의 곱이 항상 이 4파이 분의 하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이거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위치를 더 잘 알면 알수록 위치의 불확실성은 사라지게 되겠죠. 위치의 불확실성이 제로에 가까워져요. 이것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은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져야 이 곱이 이거보다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의 불확실성이 작을수록, 즉 위치, 즉 배향에 대해서 더 잘 알면 알수록 이 핵으로부터 전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하는 운동량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게 되더라. 거꾸로 운동량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핵과 전자 간의 평균 거리에 따라 가지고 운동량이 결정돼요. 또는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핵으로부터 요 정도 거리에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위치 뭐라고 해서요? 바로 배향이라고 했죠. 어느 방향 쪽에 존재하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두 개 곱이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를
더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즉 불확실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한계를 더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두 개 모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만큼 가지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따라서 이 위치의 불확실성도 적당히 가져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는 뭐라고요? 배향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저 방향 이게 아니고 저 방향 쪽 근처 어디 여기 이 정도. 그래서 이쪽 우리가 뒤쪽도 아니고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저쪽 어딘가. 그러면은 위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면서 또 운동량이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면은 핵과의 평균 거리고 저것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핵으로부터 요 사이 어딘가에서 발견된다. 그러면은 대충 여기 어딘가 그리고 요 사이 거리 어딘가에서 발견되니까 여기서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뭡니까? 오비탈이죠. 그래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는요, 결국 슈레딩거의 오비탈 이론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단지 설명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실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 또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불확정성 원리라고 많이 해석합니다.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오비탈 이론과 결론은 동일함이라고 적으세요. 오비탈 이론과 결론은 동일함.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오비탈 이론과 비슷한 이 실험 결과 또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그리고 플랑크의 그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체 복사, 그리고 이 보의 모델 뭐 이런 거 열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딱 하면 여러분 뭐라고 골라야 돼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이렇게 이 파동 방정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저것의 해를 구한 것이 오비탈이고 여기 푸사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이 푸사이라고 하는 것이 오비탈 궤도 함수인데 저 공식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일반 화학 문제를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오비탈의 정의, 여러분들 정의 1, 2에 대해서 파란색 형광펜으로 네모로 표시를 하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오비탈입니다. 자, 첫 번째 정의를 봤더니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파동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전자를 묘사하는 뭐라고요? 파동 함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비탈은 그냥 파동 함수이다. 그것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정의 1에 대해서 좀 더 법령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오비탈은 원자핵 주위에서 어느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파동함수이다. 정의 1과 정의 2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 오비탈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몇 %까지 고려합니까? 90%까지 고려하죠. 그 다음에 정의 3을 딱 봤더니 오비탈을 뭐와 관련시키냐? 양자수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시켰죠.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에 의해서 각각의 오비탈이 묘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주양자수는 n값으로 표현합니다. n값은 1, 2, 3, 4와 같이 1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가 표현되어 있죠. 각운동량 양자수는 L로 표현하는데 주양자수가 1일 때는 각운동량 양자수는 0밖에 없어요. 2일 때는 뭡니까? 0하고 1이 있죠. 3일 때는 0, 그리고 1, 2가 존재하고 4일 때는 0, 1, 2, 3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일 때는 자기 양자수 값이 뭐밖에 없더라? 0밖에 없더라. 0일 때는 0밖에 없더라. 1일 때는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세 가지가 가능하죠. 0일 때는 0이에요.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가능하고 2일 때는 뭐가 가능하더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n값이 4일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비탈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주양자수가 1이고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고 자기양자수가 0인 오비탈, 그리고 2, 0, 0인 오비탈, 2, 1, 마이너스 1인 오비탈, 2, 1, 0인 오비탈, 2, 1, 플러스 1인 오비탈, 3, 0, 0인 오비탈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오비탈을 뭘 가지고서 묘사를 할 수 있어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으로 묘사를 하죠. 이걸 우리는요 1에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n값은 주양자수는 항상 숫자를 그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 0은 무슨 오비탈입니까? S. 0일 때는 S 오비탈, 1일 때는 P 오비탈, 0일 때는 S 오비탈, 1일 때는 P 오비탈이고 2일 때는 무슨 오비탈? D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렇게 2 S 오비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 P 오비탈에 해당이 되고 3 S 오비탈, 3 P 오비탈 3개, 그리고 3D 오비탈 몇 개? 5개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양자수까지 고려해보면은
부양자수, 다른 말로 가운동량 양자수가 자유로울 때는 자기 양자수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어요. 0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서는 S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양자수를 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P오비탈, 즉 가운동량 양자수가 이럴 때는 자기 양자수가 세 가지가 있죠. 주로 X축을 따라 전자가 존재하는 R형 오비탈은 2px 오비탈, Y축을 따라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2py 오비탈, G축을 따라 주로 존재하는 오비탈은 2pz 오비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px 오비탈, 3py 오비탈, 3pz 오비탈, 그리고 d 오비탈은 자기 양자수에 따라서 5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묘사를 하면 3dxy 오비탈, 3dyz 오비탈, 3dzx 오비탈, 3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3dz제곱 오비탈로 묘사를 할 수 있죠. 자, 감독님 이쪽을 향해서 계속 비추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양자수와 각운동량 양자수와 자기양자수의 조합입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양자수가 오비탈에 뭐를 결정하는가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빨간색 볼펜 가지고 밑줄 하세요. 주양자수 밑줄, 오비탈에 뭐를 결정한다?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비탈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1s 오비탈, 2s 오비탈, 3s 오비탈은 s 오비탈이죠. s 오비탈은 구형이에요.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사이즈가 훨씬 크죠. 2s 오비탈보다 3s 오비탈은 또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더라. 그 다음에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죠. L 값이 0이다라고 하면은 S 오비탈이에요. 구형이죠. L 값이 1이다라고 하면은 P 오비탈이죠. 무슨 형태입니까? R형이죠. L 값이 2다라고 하면은 D 오비탈인데 무슨 형태로 생겼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네잎 클로바 형태 비슷하게 생겼죠. L 값이 3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F 오비탈. F 오비탈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 D 오비탈 두 개를 3차원적으로 겹쳐놓은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오비탈의 형태를 결정하는 양자수가 바로 뭐라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죠. 세 번째로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공간적인 비행을 결정하죠. 이렇게 L 값이 1일 때 자기 양자수 값이 뭐가 가능했냐?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이 가능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들 하나하나가 뭐를 나타낸다고? 배양을 나타내죠. 어느 게, 즉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중에서 어느 것이 P 오비탈이 주로 X축을 따라 존재하는 걸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세 가지가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죠. 그래서 어느 것이 이 PX 오비탈인지 PY 오비탈인지 PZ 오비탈인지는 모르지만 한 개는 X축을 따라서 주로 전자가 발견되는 R형이고 한 개는 Y축을 따라 전자가 발견되는 R형 오비탈, 한 개는 C축을 따라서 전자가 주로 발견되는 R형 오비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요, 오비탈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냥 파동함수예요. 파동함수고 오비탈에 나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기호이지 그것은 정기적인 부호인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오비탈은 뭐라고요?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어떤 함수의 형태라고요? 파동함수의 형태이다. 그런데 그 오비탈이라고 해서 묘사가 되는 공간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공간적인 영역에 주로 뭐가 존재하더라고요? 전자가 존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네 번째 정의를 봤더니 오비탈은 전자가 핵 주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원자 구조 모델을 우리가 차근 볼까요? 첫 번째 원자 구조 모델은 돌턴이 원자설을 발표했어요. 돌처럼 단단한 구 형태라고 생각했고 돌턴이 원자의 구조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어때요? 상상을 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돌턴 시대로 돌아가면은 돌턴, 이 돌 같은 아저씨,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지만 여기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돌처럼 단단한 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돌턴에서 톰슨의 모델로 넘어갈 때 톰슨이 무슨 실험을 했습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브라운관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이 학술적으로는 음극선관이라고 하죠.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해서 CRT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음극선관에다가 톰슨은 뭘 했냐면 자석을 가까이 댔더니 음극선관의 이 광선, 이 전자의 흐름인데 그것이 휘어지더라 이거죠. 자기장과 전기장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이죠. 그렇다면 전기장을 가있어요. 똑같이 휘어지는데 이렇게 이 빛의 흐름처럼 보이는 여기에다가 전기장을 딱 도입했는데 이렇게 직진하는 것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도입했더니 어느 쪽으로 휘어지더라고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걸로 봐서 이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입자의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죠. 따라서 이렇게 고전압을 가했더니 음극선관의 이 음극 쪽
구조에서 전자가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미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알고 있지만 이 실험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무슨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라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톰슨은요, 원자 전체 바탕이 플러스예요.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 바탕이 하여튼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먹밥이 있죠. 주먹밥이 있는데 그 주먹밥 안에 뭘 집어넣냐면은 멸치를 집어넣었어요. 잔멸치. 잔멸치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박혀 있는 이 잔멸치들이 다 뭐라고요? 전자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고 힘을 딱 썼더니 어때요? 멸치가 팍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건포도가 박힌 푸딩 모양. 이런 이제 건포도를 전자라고 생각하면 푸딩 전체가 뭐라고요? 핵이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전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러더포드는 어떤 모델을 이제 생각했냐면 태양계 구조를 생각하고서 원자가 혹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태양계 대부분의 이 공간적인 영역은 무슨 공간?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니까 저기다가 어떤 입자를 쏘게 되면은 그 입자가 충돌해서 튕겨 나갈까요?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갈까요? 관통해서 지나가겠죠. 그래서 관통해서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실험 결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러더포드는 태양계 구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예, 태양계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 행성 모형이라고 하죠. 행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럴까요? 태양이 아니라 행성을 중심으로 했죠. 즉 원자 구조에서 중심에 핵이 있는 건 기본이고 뭐에 좀 더 주안점을 줬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하지 않고 행성 모형을 할까요? 전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위에 행성들이 자기만의 궤도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처럼 원자 구조에서 핵이 있고 핵 바깥의 전자가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는 구조죠. 보통 우리가 원자력 뭐 이런 의미 또는 뭐 원자의 핵의 뭐 이렇게 해서 관련된 어떤 산업이라든지 국가기관 할 때 항상 이런 비슷한 구조가 나오고 이게 사실 러더포드의 행성 모형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실험 결과에 의해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고 각각의 궤도에서 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비트 모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오비트하고 오비탈하고 어원이 똑같잖아요 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이때는 전자들이 궤도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 의해 해를 구한 그 모델에 의하면은 전자는 어디에 존재하더라고요? 전자 껍질에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겠죠. 확률적으로 묘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형은요 그냥 오비탈 모형이라고 하고 또 확률적으로 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핵이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핵 근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으니까 점이 많이 찍히겠죠. 핵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밀도 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구름의 밀도가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지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전자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비탈 모형이나 전자구름 모형은 동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는 양자수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봅시다. 양자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때 주양자수부터 자기양자수까지를 파란색 형광펜으로 네모거로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 적으세요. 오비탈을 결정함이라고 적으세요. 오비탈을 결정함. 앞에서 우리가 오비탈의 정의를 이야기했죠. 오비탈은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의 조합이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주양자수 n값은 1부터 시작해서 양의 정수값, 각운동량 양자수 L값은요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고 자기양자수 ml 값은 0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등등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따라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2다라고 하면 자기양자수는 뭐가 나올까요? 0,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몇 개만큼 가능하냐면 2L 더하기 1개만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요. 오비탈 그 자체와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비탈의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 핵 주위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했죠. 그 오비탈을 묘사하는 데는 주양자수, 각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사용되는데 그 오비탈 내에서 전자의 스핀 축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스핀 양자수더라.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한 가지만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정리합니다.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크기를 결정하죠. 밑줄.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합니까? 형태, 모양, 쉐이프를 결정하죠. 밑줄.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고요? 배향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양자수는 우리가 전자 껍질 이 번호다라고도 표시를 하죠. 오비탈 에너지의 아주 큰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고, 그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에너지 크기를 묘사하는 것이 각 운동량 양자수고, 이 각 운동량 양자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자 부껍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스핀 양자수는 전자의 스핀 방향이 둘 중에 한 가지인데, 그거를 묘사하고 뭐 아니면 뭐라고요? 플러스 2분의 1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값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주양자수가 1일 때 가능한 각 운동량 양자수는 뭐밖에 없다고요? 0부터 n-1이니까 1 빼기라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0부터 0이니까 0밖에 없죠. 2일 때는 얼마가 가능합니까? 0과 1. 그럼 5일 때는 뭐까지 가능할까요? 0, 1, 2, 3, 4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각 운동량 양자수, 다른 말로 짧게 말해서 부양자수라고 하죠. 이 부양자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자기 양자수는 뭐부터 뭐까지? 0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L이죠. 따라서 L 값이 3이다라고 하면 뭐가 가능할까요? 0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 7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조합을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지만 항상 기계적으로 실수 없이 다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 양자수 값도 M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스핀 양자수도 뭐로 시작합니까? M으로 시작하죠. 자기 양자수는 무슨 양자수에 의해서 연동됩니까?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에 의해서 디펜던트하게 결정이 되죠. 스핀 양자수의 이니셜이 스피닝 그렇게 하니까 S라고 표현되겠죠. 이렇게 자기 양자수도 그렇고 스핀 양자수도 그렇고 뭐에 따라 영향받을까요? 자기장에 영향을 받아요. 자기장에 영향 받기 때문에 뭘로 시작할까요? 매그네틱 해서 이니셜을 따서 M이다라고 표시하죠. 자기 양자수에서 자기가 darling이에요, honey예요. 아니죠. 매그네틱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거 두 개는 모두 M으로 시작하는데 자기 양자수는 ML, 스핀 양자수는 스피닝 S로 시작해서 말하고요. MS다. 그 정도까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듭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입니다. 그때 첫 번째 매듭면은 방사상 매듭면. 여러분들 어떤 도시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갈 때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뻗어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도시의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는 걸 방사상이라고 해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뻗어나갑니까?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이렇게 뻗어나갈 때 도시의 발전이 방사상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거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으로 따지면 뭐처럼 생겼을까요? 구 형태로 생겼죠. 그래서 방사상 매듭면은 다른 말로 구 형태의 매듭면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매듭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평균적인 거리를 말하는 걸까요? 즉 거리는 에너지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걸 말하는 걸까요? 배항과 관련된 걸까요? 배항이죠. 그래서 핵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방향 쪽으로만 묘사가 되는 매듭면. 그걸 우리가 각 매듭면 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매듭면은 뭐라고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인 면을 매듭면이라고 하죠. 그리고서 여러분들 각 매듭면으로 가보세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2번 각 매듭면이라고 돼 있고 각 매듭면은 뭐의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L 값 그 자체예요. 자, L 값이 0이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각 매듭면 몇 개? 0개. L 값이 1이다 그러면 각 매듭면 몇 개? 1개. L 값이 2면은 각 매듭면 2개. L 값이 3이면은 각 매듭면 몇 개라고요? 3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L 값이 1인 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각 매듭면 옆에 적으세요. 각 매듭면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은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이라고 적었어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매듭면. 먼저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을 볼까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만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핵을 위치로 해서 요 위치 똑같은 요 거리만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핵을 위치로 해서 요 거리만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이 거리 똑같은 거리만 딱 도달하면 전자가 발견 확률이 제로더라. 이거를 3차원적으로 점을 다 찍고 난 다음에 다 묶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구 형태가 되죠. 그래서 방사상 매듭면, 구 매듭면은요.
핵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 위치의 어떤 거리인데 이 거리만 도달하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로고 구형태로 생겼죠. 핵의 위치를 포함해 안 해요. 이 매듭 면은 지금 이 면이에요. 그래서 이 매듭 면 플레인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그것이 공면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핵의 위치를 포함하지 않죠. 근데 강매듭면은 뭐의 위치를 포함한다고요? 핵의 위치를 포함하죠. 그래서 강매듭면을 보는데 다시 보세요. 강매듭면은 뭐의 숫자하고 똑같다고요? L값하고 똑같죠. L값이 1일 때 그걸 우리는 무슨 오비탈입니까? P 오비탈이라고 하죠. 자, P 오비탈인데 PX 오비탈을 우리가 묘사해 보면은 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서 많이 발견돼요. X축을 따라 많이 발견되고 이 위치가 뭘까요? 핵의 위치. 그래서 이 핵의 위치를 딱 포함하는 요 면에서는 이 면에 어디든지 도달하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항상 얼마라고요? 제로죠. 그래서 핵의 위치를 포함하는 이 매듭면. 이걸 우리는 강매듭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PX 오비탈에 대해서 존재하는 강매듭면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평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Y축, 이게 G축이라면은 YZ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PX 오비탈에 대한 강매듭면이다. 그러면 PY 오비탈이나 PZ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강매듭면은 L값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구매듭면, 방사성 매듭면은 그 숫자가 얼마더라고요? 주양자수 N값. 빼기 각 운동량 양자수 L값 빼기 얼마더라? 1이죠. 이렇게 공식 암기하려면 어렵잖아요. 공식 암기하려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면 쉽냐면은 N 이퀄이 1일 때는요, 오비탈이 1S 오비탈밖에 없어요. N 이퀄이 2일 때는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있죠. N 이퀄이 3일 때는 무슨 오비탈이 가능합니까? 3에서 3P, 3D 오비탈 가능하죠. 혹시 1D 오비탈 들어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2D 오비탈 이런 거 없죠. 그래서 N 값이 2일 때는 2S, 2P. 그리고 N 값이 4일 때는 4S, 4P, 4D, 4F 오비탈까지 존재하죠. 5일 때 마찬가지예요. S, P, D. 그 다음에 F부터는 알파벳 순서예요. F 오비탈, G 오비탈, H 오비탈, I 오비탈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S 오비탈부터 볼까요? 주양자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S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부터 될까요? 1S, 2S, 3S, 4S. P 오비탈은 1P 오비탈 없죠? 뭐부터 시작해요? 2P죠. 2P, 3P, 4P, 5P. D 오비탈은 무슨 D 오비탈부터 있어요? 3D죠. 3D, 4D, 5D 이렇게 나가는데 자, S 오비탈. 무조건 주양자수가 제일 작은 이 오비탈부터 몇 개부터 시작해요? 구매듭면, 방사성 매듭면이 0개. 그래서 0개, 1개, 2개, 3개, 4개. P 오비탈은 2P 오비탈부터 시작해죠. 방사성 매듭면의 개수 몇 개라고요? 0개,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D 오비탈은 3D부터 있죠. 몇 개일까요? 방사성 매듭면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예를 들어 보면은 마그네슘은 3주기 원소예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해요.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할까요? 8개가 존재하죠. 원자과 전자껍질은요. 원자과 전자껍질은 세 번째 전자껍질에 존재하고 전자가 2개인데 이 전자 2개는 무슨 오비탈에 있습니까? 3S 오비탈이 있죠. 그럼 질문. 3S 오비탈은 S 오비탈이니까 강매듭면의 개수 몇 개일까요? L값이 0이니까 강매듭면은 제로죠. 그런데 방사성 매듭면은 몇 개가 있을까요? 3S 오비탈은 2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방사성 매듭면은 2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S 오비탈에 존재하는 오비탈 또는 마그네슘의 원자과 전자가 파닥 상태에서 존재하는 오비탈 말하자면 그건 3S 오비탈이에요. 그거는 매듭면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예, 2개다. 그럼 그 2개는 무슨 매듭면일까요? 강매듭면은 0개고 방사성 매듭면은 2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들은요, 조한기를 믿어야 돼요. 꼭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재는 사실 4, 5년 전이나 그거보다 좀 더 앞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그때 필기했던 게 여러분들 교재 중에 있느냐 없느냐는 건데, 결국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나올 거 했던 거 지금 돌아가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또는 물리하고 화학이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일반화하고 유기화하고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생물하고 일반화하고 교집합적인 내용이 있죠. 특히 물리가 교집합적인 내용이 유난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은데 결국 어디든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나오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이론 가르치잖아요. 나왔던가요? 안 나왔던가요? 결국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물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리 교수님이 안 가르쳐도 조한결한테 배우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질문. 매듭면은 방사상 매듭면과 강매듭면이 존재합니다. 방사상 매듭면은 n 빼기 l 빼기 1인데 그렇게 공식으로 암기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강매듭면은 무슨 값하고 똑같다고요? 각 운동량 양자수 l 값하고 똑같다라고 암기를 하십시오. 다전자의 경우에는 다전자 시스템의 경우에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뿐만 아니라 뭐를 고려해야 됩니까? 전자 간의 반발력을 고려해야 되죠. 따라서 수소 원자와 같이 전자가 한 개밖에 없는 1전자 시스템에서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만 고려하면은 간단하게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묘사가 됐어요. 어떻게 묘사가 됐냐? 수소 원자와 같이 1전자계에서 각각의 전자 껍질에서 존재하는 그 에너지 준위는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kJ/몰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묘사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1312 kJ/몰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이면은 저렇게 간단한 식으로 묘사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전자 2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다 고려해야 되고, 자, 수학적으로 생각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3가지 원리로 배울래요? 간단하게 3가지 원리로 배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이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출로입니다. 첫 번째, 무슨 원리라고요? 아우프바 원리. 두 번째, 훈트 규칙. 세 번째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죠. 아우프바 원리는 핵심적 내용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로, 전자는 여러분들 혼성 오비탈 배울 때도 그렇고 분자 오비탈 이론을 배울 때도 그렇고 항상 오비탈의 전자가 어디부터 채워지는가요?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부터 채워지더라.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지더라.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더라. 이게 아우프바 원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가 채워지는데 그럼 누가 더 낮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 중에 누가 더 낮아요? 4s 오비탈이 더 낮죠. 그래서 4s 오비탈이 먼저 채워지더라.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전자 간의 반발력까지 고려해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대각선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각선법 1s, 2s, 3s, 2p 그리고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이렇게 해서 1s 오비탈부터 채워지더라. 두 번째가 2s 오비탈에 채워져서 세 번째가 2p 오비탈과 그리고 3s 오비탈에 채워져서 3s 오비탈 다음에 뭐 어디에 채워집니까? 3p 오비탈에 채워지고 3d에 채워졌어요. 4s에 채워졌어요. 4s에 채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법을 하면은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지는가 알 수 있고 먼저 채워지는 곳이 하여튼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고요? 더 낮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봤더니 ns 오비탈하고 n-1d 오비탈, 예를 들어서 n 값이 4일 때는 4s 오비탈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3d 오비탈이죠.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지더라고요? 여기 먼저 채워지더라. 그러면 에너지 준위를 따지면은 더 낮은 곳에 채워지니까 3d가 에너지 준위가 어떻더라고요? 더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전자가 채워졌습니다. 다시 질문. 아우프바 원리는 크게 내용이 2가지예요.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전자는 어디부터 채워진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지죠. 어떤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제일 낮아요? 순서대로 해보니까 시작. 1s, 2s, 2p, 3s, 3p 그리고 3d가 아니라 4s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대각선법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에서 밑에 예를 보니까 탄소 원자에 대해서 했는데 탄소라고 하는 것은 6번 원소예요. 원자 상태에서는 핵의 양성자수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개수가 똑같죠.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2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고 나머지 2개 전자가 2p 오비탈에 존재해야 되는데 2p 오비탈 중에서 이렇게 쌍으로 먼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전자가 1개씩 존재하느냐? 어떻게 되더라고요? 바로 밑에처럼 전자가 1개씩 먼저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오비탈을 2px 오비탈이라고 이 오비탈을 2py 오비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2px 오비탈에만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전자 간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반발력이 크죠. 따라서 이렇게 안 채워지더라. 한 개가 2px 오비탈이고 한 개가 2py 오비탈이면은 2px 오비탈은 주로 전자가 x축을 따라 발견되는 거예요. 2py 오비탈은 주로 y축을 따라서 전자가 발견되죠. 따라서 전자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반발력이 적죠. 이렇게 똑같이 2p다라고 하면은 주양자수가 2더라, 각 운동량 양자수 값이 1이더라, 주양자수와 각 운동량 양자수가 같아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데
공간적인 배양이 달라서 서로 다른 오비탈에 전자가 홀 전자로 먼저 채워지고 나중에서야 전자가 쌍으로 채워지더라. 그것이 바로 훈트의 규칙이죠. 세 번째 규칙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사전적으로는 첫 번째 나타난 바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원자 내에 있는 어떠한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박스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자, 첫 번째로 열어보세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한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2개.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내용이에요. 3개 존재하는 거 봤어요? 4개 존재하는 거 봤어요? 항상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2개. 그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그 다음에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존재하는데도 바닥 상태에서는 그 전자 2개에 뭐가 다르더라고요? 스핀 양자수가 다르더라. 즉 스핀 배양이 반대이더라.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두 번째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은요,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내용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라고요? 한 오비탈 내에 있는 전자들은 뭐가 다르더라? 전자 스핀 방향이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은 한 원자의 핵 주위에 있는 어떤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도에서 여기 소듐을 보면은 소듐의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1s 오비탈부터 3s 오비탈에 존재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11개의 전자들을 우리가 주양자수, 가운동량 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 다 적을 수 있죠. 다 적을 수 있죠. 먼저 1s하고 2s는 뭐가 달라요? 주양자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의 전자하고 2p 오비탈은 뭐가 달라요? 예, 가운동량 양자수가 다르죠. 2p 오비탈이나 이 전자들끼리는 또 뭐가 다를까요? 자기양자수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2p 오비탈에 이렇게 2개 있는 전자는 또 뭐가 다르더라? 스핀 양자수. 그러니까 4개의 양자수 중에도 적어도 1개의 양자수는 어떻더라?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 배치를 봤더니 소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이렇게 표시하니까 너무 복잡하죠. 따라서 전자 껍질이 꽉 채워진 것까지를 보니까 2p까지 꽉 채워졌거든요. 꽉 채워지는 것이 주로 몇 쪽 원소더라? 18쪽, 0족 기체들이죠. 그래서 이까지를 봤더니 네온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네모가로로 해서 네온의 전자 배치와 10번째 전자까지는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 3s 오비탈에 추가적 한 개 존재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은 얘 3번에다가 파란 색깔표를 밑으로 딱 쳐놓으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시험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올 거라고요? 예, 3번과 같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도 저항길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 나와요. 물론 그게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예, 4번. 이까지도 또 마찬가지로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예,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10번째 전자까지는. 그리고 11번째 전자가 3s 오비탈에 존재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 2번이나 예 3번이나 예 4번까지 묘사가 되면은 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만족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1에서부터 채워지고 2에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p 채워지는지 안 거 2p 채워지고 1에서 채워지고 2에서 채워지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도 알 수가 없습니까? 예, 아우프바 원리도 사실 충족하는지를 잘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심플이죠, 뷰리. 그래서 시험에서는 보통 뭐로 나온다고요? 예, 3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 원소 수소부터 보니까 전자 배치. 바닥 상태에서 어디부터 전자가 채워진다고요? 아우프바 원리하면 1s 오비탈에 채워졌죠. 헬륨은 전자가 2개니까 1s 오비탈에 2개가 채워졌어요.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지더라. 무슨 원리입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죠. 한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2개는 스핀 방향이 반대이더라 또는 다르더라. 뭡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리튬은 3번 원소예요. 전자가 3개죠.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에 채워졌어요. 뭡니까? 아우프바 원리죠. 그리고 이 1s 오비탈의 전자 2개가 2개까지만 채워지고 스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붕소 볼까요? 붕소는 1s 오비탈의 전자 먼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2s 오비탈에 채워져야 뭡니까? 아우프바 원리죠. 2s 다음에 2p에 채워지더라 뭡니까? 아우프바 원리죠. 탄소를 봤더니 1s 오비탈 다음에 2s 오비탈에 채워지더라 뭡니까? 아우프바 원리죠. 2s 다음에 어디에 채워지더라? 2p 오비탈에 채워지더라 뭡니까? 아우프바 원리죠. 2s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만 존재하고 스핀 방향이 반대더라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2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서로 다른 자기 양자수의 2px와 2p y 오비탈 한 개 채워져라 뭡니까? 훈트 규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할 수 있는 걸 다 아실 테고, 특히 뭐에 대해서 시험에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냐면 사주기 전이금 조원소 SC에다가 여러분들이 21번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ZN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30번이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왜 30번 원소가 ZN인지 아세요?
사람 나이가 30살이 되면 내가 이제 젊음이 갔구나 이러면서 코끝이 징하죠. 내 나이 30살 잔치는 끝났다. 코끝이 징하더라 해서 징크가 아이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이 30번.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언이 30번이 원소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남자가 몇 살이 지나면은 철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끝까지는 50을 지나면 철이 들죠. 끝까지는 50이라는 것은 26살에 딱 되면서 25살이 딱 지나자마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는 50이 지나면 진짜 철 들고요. 그때 되면 이제 장가가도 돼요. 내 처자를 위해서 내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내가 살신성의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처자를 먹여 살리죠. 조한길은 그렇진 않았지만 anyway.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번 원소가 철인데 자 이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스칸듐부터 시작해서 아연까지를 파란색 용화펜으로 네모가로 표시를 다 가세요. 저것은 몇 주기 전이금속 원소입니까?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이죠.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인데 먼저 스칸듐 볼까요? 21번이에요.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죠. 19번째, 20번째 전자가 3D에 먼저 채워져요. 4S업이 채워져요. 4S 채워지죠. 무슨 원리예요? 아우프바 원리. 4S에 두 개 채워지고 그래서 19번째, 20번째 전자 채워지고 21번째 전자가 어디 채워집니까? 3D 오비탈에 채워졌죠. 전이금속 원소의 일반적인 정의가 D 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원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이금속 원소. 아이언은 다 채워졌지만 그냥 예외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전이금속 원소라고 하죠. 자, 이렇게 채워졌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스칸듐의 원자가 전자 몇 개일까요? 2개예요. 여기 먼저 채워지고 여기 채워졌다 하더라도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를 기준합니까? 주양자수가 가장 큰 거. 이거는 주양자수가 기껏 해봐야 3이에요. 이건 얼마입니까? 4죠. 주양자수가 가장 큰 전자껍질이죠. 부껍질이 아니라 전자껍질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4주기 전이금속 원소는 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아니면 몇 개예요? 1개 아니면 2개죠. 여러분들은 빨간색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닦으세요. 24번 크롬. 29번 구리는 바닥 상태에서 4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씩 존재하더라고요. 1개씩 존재하죠.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서 4S 오비탈 전자 1개씩 존재하는 거에다가 동그라미 빡빡빡빡.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 전이금속 원소의 전자 배치에서 주의해야 될 거 제일 밑에 여러분들 교재 29쪽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중성 상태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24번 크롬과 29번 구리의 4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씩 존재하더라? 1개씩 존재하더라. 나머지 4주기 전이금속 원소에는 4S 오비탈의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몇 개 존재하더라? 2개씩 존재하죠. 전이금속 원소의 전자가 채워질 때 어디부터 채워졌어요? 4S 오비탈부터 채워졌죠? 그 다음에 어디 채워집니까? 3D 오비탈에 채워지죠? 근데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떨어지더라고요? 4S에서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철이 26번 원소이고 18번째 전자까지는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같아요. 19번째, 20번째 전자가 4S 오비탈에 2개 채워졌어요. 그리고 21번째부터 25번째 전자까지가 3D 오비탈에 한 개 채워졌죠. 훈태교식이 채워지고 26번째 전자가 이렇게 3D 오비탈에 전자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전자 떨어져요. 어디부터 떨어져야 될까요? 4S 오비탈에도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철이 플러스 2가 상태에서는 4S 오비탈에 전자가 없고 3D 오비탈에 6개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오비탈의 전자가 또 쌍을 이루면은 홀 전자 있는 것보다는 반발력이 크겠죠. 따라서 이 전자 1개까지도 떨어져서 모두 홀 전자로 존재하는 철 3가 이온도 되기가 쉽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요거 전체예요. 철의 전자 배치도를 파란색 용어표로 네모가로 표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큰 불가사리 표시하고 이해 앤드 암기를 하세요. 이해 앤드 암기를 하세요. 자, 전자가 채워질 때도 어디부터 채워지더라고요? 전이금속 원소는 4S 오비탈. 떨어질 때도 어디부터 떨어져요? 4S 오비탈. 그리고 철의 경우에는 4S 오비탈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플러스 2가가 되는데 플러스 3가가 되니까 또 어디서 떨어지더라고요? 홀 전자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전자 쌍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저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철 플러스 3가에서는 홀 전자 개수가 몇 개더라고요? 5개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30쪽으로 넘어갑니다. 30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저를 보세요. 질문! 4주기 전이금속 원소의 원자가 전자는 몇 개 아니면 몇 개라고요? 1개 또는 2개죠? 대부분 다 2개인데 뭐만 1개더라고요? 24번 크롬과 29번 구리는 1개이더라. 그건 훈투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이미 핵심 일반학과 일반학 종론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훈투 규칙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냥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까지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30쪽으로 갑니다. 유핵전하와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핵전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핵하고의 알짜 인력이에요. 여러분들 전자가 느끼기에는 핵하고 인력만 작용합니까? 자기보다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의 반발력도 작용할까요? 반발력도 작용하죠. 게다가 반발력이 작용하면은 알짜 인력이 작게 표현될 테고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은 핵과 원자가 전자 간의 알짜 인력이 크겠죠. 그다음 다시 질문.
원자과 전자가 전자 껍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요. 전자 껍질의 수가 많으면 또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 더 머니까 그때 알잘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따라서 유효핵전화 값이 작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요,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정 오비탈을 지정할 수 있어요. 특정 오비탈을 지정해서 그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특정 오비탈이 예를 들어서 NA라고 하는 원소는 몇 주기 원소냐면 3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고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NA의 유효핵전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오비탈일까요? 3s 오비탈에 있는 한 개의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인데 그렇지 않고 딱 지정을 해요.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 그냥 3s 오비탈이면은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에 해당되는 이 플로르는 2s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까지 전자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르의 2p 오비탈보다는 NA의 3s 오비탈이 핵으로부터 세 번째 전자 껍질이 있으니까 인력이 더 작아서 유핵전화가 작은데 가끔씩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NA의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플로르의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유핵전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더 클까요? NA가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은 똑같이 2p 오비탈인데 플로르는 몇 번 원소입니까? 핵의 양성자 수가 9개인 9번. NA는 핵의 양성자 수가 11개인 11번이잖아요. 양성자 수가 많으면 핵의 양전단이 커서 똑같이 2p 오비탈을 기준으로 누가 더 클까요? NA가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말 없이 유효핵 전하가 더 큰 것은 그러면은 그것은 뭐를 기준합니까? 원자과 전자. NA는 3s 오비탈이고 F는 2p 오비탈이기 때문에 얘가 어때요? 또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분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유효핵 전하. 자, 특정 오비탈을 묘사하지 않고 그냥 중성 원자 상태에서 원자과 전자를 기준하면은 보통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파란색 앞에는 동그랗게 표시하세요. 같은 2주기끼리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 문제예요. 또는 같은 3주기끼리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같은 2주기끼리면은 당연히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핵이 원자과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기니까 유효핵 전하가 커지겠죠. 같은 3주기끼리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핵의 양성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핵이 세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 값이 커질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왔던 유효핵 전하의 문제가 10문제라고 하면은 그게 8문제예요. 그 다음에 특정 오비탈을 지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특정 오비탈을 지정하면은 그때는 핵의 양성자 수가 많은 원소일수록 어때요? 그게 더 유효핵 전하가 크다. 이게 똑같이 2p 오비탈끼리 또는 똑같이 3p 오비탈끼리 비교할 때는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전환에 커서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죠. 자, 2주기 원소. 리튬보다 베릴륨의 유효핵 전하가 크다, 붕소가 더 크다, 탄소가 더 크다, 질소 크다, 산소 크다, 플루로 크다, 네온까지 다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소듐이 됐어요. 소듐이 되면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원자과 전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이죠. 핵하고 인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가 바뀔 때 이 초창기 원소들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원소들보다는 훨씬 유효핵 전하가 작더라. 이게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에 안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일족 원소를 보세요. 리튬하고 소듐을 봤을 때 리튬의 유효핵 전하가 커요? 소듐이 커요? 소듐이 크죠.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리튬하고 소듐을 봤을 때 소듐이 주기는 크지만, 즉 원자과 전자가 핵으로부터 평균적으로 거리는 멀지만 핵의 양성자 수가 몇 개나 많아요? 8개나 더 많더라. 그래서 소듐이 더 크더라. 이게 같은 족을 기준으로 하면은 주기가 크면 클수록 유효핵 전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저렇게 관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하고는 반대예요.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일족 원소일 때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요? 주기가 작을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이온화 에너지는 실험적으로 구한 값이에요. 유효핵 전하는요, 완전히 계산만 한 거예요. 누가 다시를 실험치와 잘 일치가 될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잘 일치되지만, 그런데 유효핵 전하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같은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효핵 전하는 커집니다. 또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핵의 양 전하에 커서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고 원자 반지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같은 3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 11번 소듐부터 18번 아르곤까지 핵의 양성자 수가 많다. 즉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유효핵 전하는 정확하게 선형적이진 않지만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되지만 원자 반지름만 갈수록 어떻게 되더라? 더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